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 딸을 지켜주고 싶어.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나는 작은 소녀였고 나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네, 오늘 그 유명한 분들이 자리를 하는 이 자리에 제가 주제 넘게 와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화 음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얽힌 영화계 뒷얘기하고 흥행 야사를 좀 동영상이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화 음악을 통해서 영화 세계를 한번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영화라는 그 매체가 1895년 12월 28일 날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리옹이라는 데서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영화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계, 키네마토그라퍼라는 기계를 토마스 에디슨 할아버지가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에디슨 할아버지가 워낙 발명품을 많이 만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화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 등록, 이 페이턴트 라이트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걸 보고 프랑스에 있는 오거스트와 루이 리미에르 형제가 그 기계를 들여다가 그 리옹역에서 도착하는 기차 모습을 30초 담아서 그것을 노천 카페에서 상영한 게 영화 기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하게 하면 죽소서 남중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하고 프랑스는 묘한 영화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스컴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영화 물러나라 스크린 쿼터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한국 영화인들 잘한다라고 환영 그 메시지를 보내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흔히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어메리칸이즘 멜팅 포트라는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 인종의 도가니라는 그런 용어를 쓰듯이 이 할리우드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영화 산업의 발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떤 히트 영화가 나왔는데 요걸 각색해서 자기네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면 프랑스라는 그런 어떤 경쟁심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라든가 아니면 그 네프무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휴그란트의 나인 먼스라는 영화로 이제 각색이 되는데, 그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그 레이크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이연승 감독, 전지현, 이정재 나온 10월에를 각색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레이크 하우스는 미국에서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 자체도 10월에라는 영화는 그렇게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조금 좀 난해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태국 영화 중에 그 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소재로 각색을 했냐면, 한국 영화 중에 예전에 최진 씨라고 박신양 씨 나온 편지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를 태국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도 이 미국 흉내를 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편지도 그냥 제가 덤덤히 봤는데, 이 태국 영화 레터라는 영화는 이 동양인의 감성을 참 잘 건드려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영화계가 할리우드에서 물론 시작을 했지만 어떤 국적을 떠나서 이제는 서로 교류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그 어떤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 지구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왔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홍콩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단시일 내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바로 영어를 잘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배우들은 웬만하면 다 쿵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어떤 유연한 동작, 그런 세 가지를 특징으로 내세워서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중국권 신드롬이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권. 그래서 중국권 신드롬이 중국 본토,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이 세 개 국가를 아우러서 중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들의 지금 위상이 엄청나게 아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한국 영화계는 아직까지는 그 국제 영화계의 위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아래입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노천 카페에서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이 보여지면서 영화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음향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인공적으로 가공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터미네이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 터미네이터의 그 T-1000이라는 그 아놀드 슈왈체네거가 걷잖아요. 이제 그러면 되게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을 때 모든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걸으면 아마 다 기머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권투 영화를 보는데 스네치라는 브래드 피트 영화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젊은 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브래드 피트가 권투 선수로 나오는데 상대편 선수한테 한 대 맞습니다. 근데 맞으면서 펑 소리가 나면서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권투하다 그렇게 쓰러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장면과 모든 사운드는 다 아티피셜, 인공적으로 조미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음향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상당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무성영화 때는 처음에 사일런트 무비라 그래서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 빨리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개 소리가 보면 피아노 소리가 나와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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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조금 발전이 돼서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돼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딱 있고 무성 필름을 이렇게 딱 틀어주면 그 장면에 맞게 즉석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27년에 재즈 싱어라는 유성 영화가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배우의 대사와 그 다음에 사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30년대에는 다 보셨듯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서사극, 그다음에 10개 같은 종교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는 음향 자체가 관현악 위주로 굉장히 웅장한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 그 타라의 테마, 그 아주 웅장한 관현악풍의 노래가 그 다음부터 쓰이죠. 그리고 시대가 넘어서 5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뮤지컬 영화가 굉장히 붐을 일으게 됩니다. 뭐 Singing in the Rain 이런 작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뮤지컬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지극히 할리우드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가 한 10여 편 이상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흥행이 되면 이제 영화 장르가 좀 폭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흔히 말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크리프 리차드 등이 등장을 하면서 로큰롤 영화가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77년에 스타워즈가 공개가 되면서 영화가 이제 SF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우주 창공을 날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막 깔리면서 사운드 트랙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영화 역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음향과 장면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계 최초의 영화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CBS에서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8초짜리인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세계 최초의 필름을 지금 보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가 되잖아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그래서 초창기 때 이 필름을 보면 대개 이 피아노, 이 솔로 피아노가 나와서 이렇게 건반 연주하는 게 아주 형식화된 그런 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는데 64년에 아주 혁명적인 사운드 트랙의 역사를 전환시키는 작품이 하나가 공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휘바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리듬인데 이 미국에서 이 사운드 트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성의 휘바람을 사용했다는 거. 우리도 왜 저희 어머니들이 밤중에 이럴 때 휘바람 불면 아주 혼냈어요. 저 귀신 들어온다고.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도 휘바람을 분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음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영화적으로는 완전히 멸시를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악은 엘리오 모리코네, 주연 배우는 당시에 무명이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이태리 사람인 세르지오 레오네가 맡았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 이 황야의 무법자가 그 장르의 효시작인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말이 약간 멸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멸시를 했냐 그러면 존 웨인이 나왔던 웨스턴 무비에 기본적인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뭐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돼도 좋다라는 정의의 사나이의 표상이 하나 있고 돈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불의를 위해서만 싸운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구해준다. 그리고 아무리 저 상대편이 악한이라고 해도 등 뒤에선 총을 쏘지 않는다. 요게 존 웨인이 설정해 놓은 서부국의 정형입니다. 근데 스파게티 웨스턴에선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황야의 무법자 원 제목이 피스트풀 오브 달러입니다. 한 줌의 달러. 여기에 벌써 다 나온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 친구도 죽여요. 이 영화에선. 그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선 뒤에 몰래 가갖고 총을 쏴요. 그리고 내가 목적한 돈을 벌기 위한 걸림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린애와 부녀자들한테도 총을 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웨스턴 무비의 형식을 완전히 조롱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노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그래서 그 경노의 심정이 이태리의 토속음식인 스파게티와 그 다음에 마카로니를 빙자해서 그런 용어를 붙여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사운드 트랙을 맡았던 엘리오 모리코네 할아버지가 이분이 1928년생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오 모리코네 그러면 이름은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랬지만 이분이 맡은 사운드 트랙이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네트 베닝이 나왔던 러브 오페어, 그 다음에 시네마 천국. 이분이 작품 연보가 570편인데 현존하는 영화음악 작곡가 중에 최다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가장 타고 싶어하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카데미상. 아카데미 음악상을 한 번도 못 탔어요, 이분이.
작품이 570편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 추측인데 황야의 무법자로 발화를 시킨 마카로니 웨스턴에 대한 음악을 이분이 50편 이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조금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2002년에 자기 고향인 이태리 로마의 아레나 콘서토리라고 유명한 홀이 있답니다. 못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엘리오 모리콘의 아레나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그 중에서 다 아시는 미션의 가브리엘 오보에 2분짜리 팸플릿 연주곡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갯돈을 떼먹고 간 그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분노감도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차분한 느낌을 주는데 이 공연 테이블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스텝진들, 장비,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여기 또 합창단원이 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오 모리콘의 할아버지가 28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지금 78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살아생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공연을 못 보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본인이 여러 인터뷰를 보면 꼭 아카데미 음악상을 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말년에 미션 시네마 천국 이상가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렇게 갈망했던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년에 넘어가면서 영화음악 역사상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 영화가 공개됩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존 트라볼타의 어떤 유려한 디스코 춤, 이게 이제 붐이 일으켰는데 이 사운드 트랙은 3,5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 명인데 거의 4명 중에 3분이 사운드 트랙을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록이 아직 아마 제가 환갑잔치를 해도 깨지지 않을 거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77년에는 LP판이에요. CD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음원이 유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판이 안 팔립니다. 근데 LP판으로 3,500만 장이 이후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승산이.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도 아무리 인기 있는 가수들도 이제 판 5만 장 팔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무료 음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토요일 밤의 열기가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비지스라는 그룹이 팔세토 창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팔세토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묘한 선정적인 기분이 든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그 팔세토 창법이 뭐냐면 가성이에요, 가성. 가짜 목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게 가성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을 사운드 트랙에 삽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남자가 여성스러운 보컬을 내면서 그 다음에 디스코라는 음악, 흑인들이 주로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들었던 디스코 음악을 양지로 빼낸 거예요. 비지스라는 그룹이. 그래서 이 사운드 트랙의 어떤 전환기적인 작품이 됐는데 이 토요일 밤의 열기는 나중에 이 방송이 끝나시고 DVD점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토요일 밤의 열기에는 하우디 비주얼 러브,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진우션이라는 그룹이 편곡을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아주 원곡보다 더 잘했어요. 제가 볼 땐 진우션이. 곡에 있고, 또 하나 Staying Alive, 뭐 Night Fever, You Should Be Dancing, 뭐 사운드 트랙 24곡이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또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 흥겨운 춤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나이트 피버라는 비디오 클립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나이트 피버, 나이트 피버 이렇게. 이 정상적인 남자 목소리는 아니죠. 이 비지스가 세계 영화음악사상 아주 혁명적인 사건을 주도한 그룹인데, 이 유심히 보셨나 모르겠는데 삼형제예요. 그래서 이쪽에 앉아있던 그 털보, 이렇게 털 있는 분이 모리스 깁, 그다음에 가운데 앉은 분이 이제 그 로빈 깁,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말한 그 나이트 피버 한 분이 이제 베리 깁인데. 이 베리 깁이 이 팔세트 창법을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지금 인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작곡 생활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인 막내인 모리스 깁은 2003년에 수술 후유증으로 56살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이 가운데 있는 로빈 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잠실 올림픽에서 와서 혼자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연을 안 갔습니다. 왜냐? 비지스 하면 삼형제 그룹이에요. 근데 두 분이 빠지고 혼자 왔잖아요. 그래서 프랭카드를 그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지스, 로빈 깁, 내한 콘서트 이렇게 했어요. 항이 들어올까봐. 그런데 이런 그 유려한 사운드는 이제는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8세트 창법이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8세트 창법으로 출세한 3명의 가수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힌트 드릴까요? 엄마야, 누나야. 네. 조용필 씨가 있고요. 또 한 분 있습니다. 조관우 씨. 그리고 또 한 분을 거론하자면 김건모 씨.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여성스러운 8세트 창법을 시도를 해서 히트가 된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지스라는 그룹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러면 조용필 씨도 공연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필 씨 공연 중에 그 잠실에서 가수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중년의 레이디들이 35,000명 이상이 막 몰려들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불러줬던 고추 잠자리, 이게 8세트 창법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를 왜 자꾸만 기다리지. 뚜뚜뚜루뚜 뚜뚜뚜루
제가 공연장을 정말 빚을 내서 가보는 공연 중에 하나인데요. 6만 원입니다. 저기 좀 콩나물값 아껴서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피하라는 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2시간 공연에 그동안에 그 속상했던 그 스트레스를 원 없이, 거기서는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지금 표정 보시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옷을 입고 저렇게 열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조용필 씨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공연장 모습을 보셨지만 비가 오게 되면 비옷 파는 분, 그 다음에 형광 패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녁에 공연하니까 김밥 장소, 떡 장소, 그 다음에 야외 공연이니까 추우니까 담요. 이 조용필 공연에 따라다니는 트럭 부대가 20, 30대입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라는 그 가수 한 명이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제가 에피소드를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비디오 클립을 보셨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제가 가요계에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영화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께 최고다, 우리가 할리우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묘하게 이 서구 문화를 자꾸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가 됐든 음악이 됐든 예술이 됐든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개방주의 성격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영화가 220여 개 국가에서 3만 5천 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외국 영화가 1년에 350편 내외에 한국 영화는 80편에서 100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협소하게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체적으로 영화가 미국 영화, 홍콩 영화, 일본 영화, 간혹 프랑스 영화, 정말 드물게 아랍 영화, 10손가락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에 판타스틱 영화제를 이제 갔었는데, 나중에 혹시 영화제를 가시게 되면 그 영화제가 좋은 점이 그겁니다. 우선 검열을 안 한다는 오리지널 원판을 볼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이 영화제에 가면 이 팜플렛을 하나 주는데, 그때 저는 영화 보는 요령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작 국가부터 보세요. 저는 그래서 낯선 나라 영화를 제일 먼저 예매해서 봅니다. 뭐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저는 최근에 체코 영화도 봤는데 뭐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선 낯설잖아요. 저희가 접하지 못한 그런 영화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제를 가셨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제3세계 영화를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요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토요일 밤의 열기 이후에 이제 그 조용필 씨의 영향을 거쳐서 또 하나 78년입니다. 이제 1년 뒤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또 영화사상 혁명적인 사건을 또 일으킨 영화가 공개가 되는데,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 작곡자는 이태리 사람인 조르지오 모로도라는 분입니다. 근데 조르지오 모로도 뭐 들은 것도 같고 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랑 조금 유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누구냐 그러면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할 때 공식 주제가 아세요? 손에 손 잡고, 그거 작곡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르지오 모로도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신세사이저 악기, 요즘엔 거의 사운드 트랙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전자악기를 사용해서 처음 영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때부터 사운드 트랙의 신세사이저가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지금 보여드린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오프닝을 보시면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공개되면서 미국하고 배경지가 됐던 터키가 외교 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역사학자들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권의 그런 어떤 그 묘한 갈등 관계가 이 영화를 통해서 표출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알란 파커라는 유명한 감독인데, 제가 현역 생활, 기자 생활할 때 우리나라 감독들한테 물어봐요. 당신한테 영향을 받은 외국 감독이 있다면 누구냐 그러면
거의 7, 80%는 이 알란 파커 감독을 꼽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이 마돈나가 나왔던 에비타라든가 아니면 뭐 페임 이런 영화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감독을 했고 각본을 쓴 사람은 올리버 스톤이라는 분이에요. 올리버 스톤도 아주 유명하죠. 플래툰, 뭐 7월 4일생 이런 영화를 만든 분인데 그리고 이 조르지오 모로도가 사운드 트랙을 사용하면서 이 오프닝 장면엔 터키에 우연히 놀러 갔던 미국 대학생이 미국이 원래 마약이 좀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시장에 몰래 가가지고 마약을 사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미국에 가져가갖고 좀 목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마약을 공항에 가기 위해서 숨깁니다. 배 안에 숨겨요. 그 숨기는 과정이 화장실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항에서 무사히 이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겠거니 하고 딱 타다가 터키 경찰한테 걸려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사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를 유심히 보세요. 전자악기하고 이 주인공이 내가 마약을 숨겨갖고 들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심정을 심장 박동 소리로 계속 나옵니다. 쿵쾅쿵쾅쿵쾅 나오는데 그 비디오 클립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Passport. Çanta. Basket. Düşün. Frisbee. You throw it, catch it. It's a game. Balloon. Game. Peki اللعبة أمريكانا. Baseball.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긴박하다 이런 분위기가 느끼는데 근데 또 하나 영화 보시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면 물론 제가 자막을 안 보여드렸지만 이 영화를 보다가 이 낯선 나라에 갔을 때 낯선 언어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공략했을 때 보는 사람이 관객들이 뭔가 좀 공포심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터키 말로 그러죠. 빠사포르테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일부러 감독들은 그 관객들한테 또는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줄 땐 외국어를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일본 영화 중에 보면 내가 당신한테 굉장히 잘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 중에 와다시니도 때 고레이조노 우조 아리마생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대사를 어떻게 하냐면 와다시니도 때 고레이조노 우조 아리마생 이러 합니다. 걔네 특유의 표정을 짓고. 근데 제가 이 대사를 와다시니도 때 고레이조노 우조 아리마생 똑같단 말이죠. 근데 뭐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저 깜짝 놀라셨어요. 원래 대사는 와다시니도 때 고레이조노 우조 아리마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그 느낌을 주게 하느냐. 그건 느끼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반가운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이러지만 좀 기기 싫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언어적인 테크닉을 보는 것도 하나의 영화적인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세서이저 악기가 붐을 이루면서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탐 크루즈가 나왔던 탑건, 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어떤 무용담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도 오프닝에 독일에 있는 헤럴드 팔터마이어라는 작곡가가 전자악기를 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독일이 철강 산업이 유명해서 그런지 이 신세사이저 악기를 전문으로 하는 작곡가가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학창 시절에 보면 크라프트베르크라는 유명한 전자악기 연주가가 있어요. 뭐 모델이라든가 뭐 라디오 액티비티라는 그 연주곡을 유명하게 시켰는데 그래서 이 지금 탑건의 사운드 트랙을 작곡한 그 작곡가도 헤럴드 팔터마이어라는 독일 전자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영화음악 웬만한 영화음악 나중에 극장에 가시면 그
작곡자 이름을 유심히 보시면 한스 짐머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맡았어요. OS 쓴 거예요. 도자기 장면에. 그런데 이 영화의 작곡자는 모리스 자르라는 저처럼 아주 자존심이 강한 작곡가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이분은 아카데미상 3번을 받았어요. 닥터집하고 아라비아 로렌스 뭐 이런 걸로 탔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카데미상 3번을 받은 작곡가인데 60년대에 히트했던 저 창고에 있는 언체인드 멜로디가 들어와 갖고 자기가 작곡한 연주곡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니까 언체인드 멜로디를 빼버리고 모리스 자르 고스트 사운드 트랙 스코어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언체인드 멜로디가 너무나 강한 영향력을 줘서 요 음반이 흥행 실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연주 음악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붙은 주제가의 영향력이 영화 한 편의 흥행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5, 60년대 뭐 조용필 씨, 나훈아 씨가 한창, 남진 씨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는 영화 주제가라는 게 어떤 노래가 히트됐다 그러면 그 히트된 가사를 갖고 충무로 여관방에 가서 한 2주 안에 영화 대본을 만들어서 그 영화를 만들고 히트됐던 노래를 주제가처럼 쓰는 그런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들어오면서 접속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전도연 나온 거, 그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화 음악에 대한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접속에 사용된 주제 음악은 100% 팝송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장면에서 보면 한석규 씨하고 전도연 씨가 둘이 만날 듯 하다 못 만나다 나중엔 만나게 되는데 그때 카메라가 360도 팬을 하면서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라는 노래가잖아.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팝송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영화계에서 못된 습관을 제공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접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팝송은 한 곡당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이면 한 곡을 써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탑건처럼 우리나라 전문 작곡가한테 사운드 트랙을 하나 만들어 주셔라고 용역을 주는데 그게 용역비가 지금 기준으로 8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8천만 원이 왜 적은 돈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영화 제작비가 평균 40억 원인데 거기에 2%예요. 그럼 428, 8천만 원이죠. 할리우드는 어떠냐? 할리우드는 평균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 4%예요. 그럼 얼마예요? 4억이죠, 4억.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을 주게 되면 자, 작곡가가 영화에 맞춰서 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는 대개 촬영 기간이 2달입니다. 근데 작곡가는 보통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4달이나 5달을 달라 그래요. 그럼 이게 못 맞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엘리오 모리콘의 공연 비디오 클립을 보셨지만 작곡가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음악을 만들게 되면 일례로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되게 80명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그 일당 음악하는 분 100만 원씩만 줘보세요. 80명은 8천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8천만 원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자는 두 달이나 3달 안에 영화를 만들어서 빨리 개봉을 해야 되고 작곡자는 한 번 맞추면 8천만 원을 줬는데 징징거리고 시간도 4, 5달 걸리고 그러니까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주고 팝송을 그냥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화음악 작곡가라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배고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화음악 작곡가 중에 정말 뛰어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김수철 씨인데 김수철 씨가 예전에 서편제를 비롯해서 뭐 고래사냥 이런 영화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영화계와 좀 아쉬운 일이 있었나 봐요, 본인이. 요즘에는 10년 전부터 한국 영화음악 완전히 손을 끊었습니다.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서편제 영화음악을 들으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해 정서가 완전히 녹아있는 그런 그 음악을 만들어줬는데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지금 자꾸 외곽으로 밖으로 돌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외국 팝송이 우리나라 영화음악의 주류를 형성한다는 건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시리 같은 경우에도 회나의 드림 팝송이죠. 그 다음에 친구 Bad Case of Loving You 골목길에서 막 뛸 때 나온 거 거의 팝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영화를 들고 가고 외국 영화음악 사람을 만나게 될